저는 그날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후 평생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저를 이토록 절망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만약 매일 드시던 약이 몰래 바뀌고 있다면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자동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78세.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 약을 복용하셨죠. 파란색 혈압약, 흰색 당뇨약, 노란색 소화제. 15년간 같은 약들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2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이민수 씨 52세, 작은 딸 이미경 씨 49세. 민수 씨는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미경 씨는 남편과 이혼 후 아이 둘을 키우며 생활고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할머니는 거실 탁자 위 약통에서 아침 약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파란색 혈압약이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시력이 좋지 않으셔서 그냥 넘어가셨죠. 나이 들면 눈도 침침해지지. 점심약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흰색 당뇨약이 평소보다 약간 크게 느껴졌지만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15년간 받아온 약인데 설마 다른 약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저녁 7시 노란색 소화제를 드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든 알약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섞인 이상한 냄새였죠. 이상하네. 왜 냄새가 다르지?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드셨습니다. 자식들이 병원에서 받아다 준 약인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11시경 할머니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때문인가 싶어서 일찍 주무셨지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몸에 힘이 없고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순히 컨디션 난조 정도로 생각하셨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이런 날도 있지.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약을 드셨습니다. 파란색, 흰색, 노란색.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속이 더 불편해졌고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큰아들 민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응, 왔구나. 그런데 요새 몸이 좀 이상해. 약 먹으면 속이 아프고 어지럽더라. 민수 씨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바꿔줬나 봐요. 적응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할머니는 약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약 색깔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민수 씨가 약통을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네. 병원에서 제약회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분은 똑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눈빛에서 번쩍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민수 씨는 30분 정도 있다가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몸 아프시면 연락하세요. 할머니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몸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3시 할머니는 극심한 복통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벽을 붙잡고 간신히 화장실에 갔지만 구토와 설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겠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어디가 아프세요? 배도 아프고 토도 나고 숨도 가빠. 어제부터 계속 이상해. 민수 씨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1시간 후 민수 씨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를 보더니 놀라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응급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할머니는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할머니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민수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요. 15년째 같은 약들을 드시고 있어요. 혈액 검사 결과 일반적이지 않은 성분들이 검출됐습니다. 정확히 어떤 약인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때 할머니가 약통을 가져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민수 씨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 집에 약통이 있어요. 제가 가져올게요. 그럼 약통을 가져와서 정확한 약명을 확인해 주세요. 민수 씨는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돌아온 그는 새로운 약통들을 들고 왔습니다. 의사가 약통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약들로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데. 하지만 민수 씨가 가져온 약통 속 약들은 정상적인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단 수액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하루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약은 처방전대로 정확히 드세요.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지 마시고요. 응, 알겠어. 민수 씨가 떠난 후 할머니는 약통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이상했던 약들이 이제는 평소 드시던 것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나이 들어서 헷갈린 건가?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평소와 같은 냄새였습니다. 안심이 되었지만 완전히 의심이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약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약을 드시기 전에 색깔과 크기, 냄새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며칠간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작은 딸 미경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들었는데 며칠 전에 응급실에 가셨다면서요? 응, 갑자기 몸이 이상하더라. 약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미경 씨는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약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약 색깔이 달라진 것, 냄새가 이상했던 것, 몸이 아팠던 것들을. 미경 씨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드시는 약들은 괜찮으세요? 응, 지금은 괜찮아. 오빠가 병원에서 새로 받아다 줬거든. 그때 미경 씨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약통을 다른 곳에 보관하시는 건 어때요? 습기 때문에 약이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어디에? 침실 서랍 같은 곳에.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또 생기면 저한테도 연락해 주세요. 미경 씨는 2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조언대로 약통을 침실 서랍으로 옮겼습니다. 월요일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약을 꺼내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약통의 위치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분명히 서랍 오른쪽에 넣어뒀는데 왼쪽에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나? 약을 확인해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약 하나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파란색 혈압약, 평소와 같았습니다. 흰색 당뇨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소화제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약 표면에 새겨진 글자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D-250이라고 새겨져 있었는데 지금은 D-500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작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엄마야. 혹시 지금 시간 있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약이 또 이상해. 너 어제 말한 대로 서랍에 넣어뒀는데
위치도 바뀌고 약도 달라진 것 같아. 미경 씨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그 약들 절대 드시지 마세요. 만약 제가 그날 약을 그냥 드셨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1시간 후 미경 씨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약통을 보여주자 미경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분명 다른 약이에요. 집에 혹시 다른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너희들 말고는 없는데. 아, 민수가 예비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어. 미경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 약들을 검사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제가 병원에서 직접 약을 받아다 드릴게요. 그날 오후 미경 씨는 문제의 약들을 들고 약사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화제로 위장한 노란색 알약은 실제로는 수면제였습니다. 그것도 일반 수면제보다 5배 강한 용량이었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성분의 약물들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해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미경 씨는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운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독살당할 뻔했어요. 약이 바뀌어 있었어요. 경찰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가 가져온 가짜 약물들을 국과수에 의뢰해 정밀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란색 알약에는 졸피뎀이라는 강력한 수면제가 들어있었고 파란색 알약에는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성분이, 흰색 알약에는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과수 연구관의 말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약물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78세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만 더 복용했다면 급성 심부전이나 당뇨 쇼크로 위험할 뻔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한 것은 할머니 집의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아파트 CCTV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할머니가 외출한 시간대에 큰아들 민수 씨가 총 4차례 혼자 집에 드나든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히 5월 6일 할머니가 응급실에 있는 동안 민수 씨는 1시간 넘게 집에 머물렀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5월 12일 밤 11시였습니다. 미경 씨가 어머니를 만나고 간 후 민수 씨가 홀로 아파트에 들어와 30분간 머물다 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민수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5월 12일 밤 11시에 어머니 집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확인하러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때 주무시고 계셨죠? 왜 깨우지 않고 그냥 나오셨나요? 민수 씨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깊게 주무시는 것 같아서. CCTV를 보면 30분간 머무셨는데 그 시간 동안 뭘 하셨습니까? 그냥 혹시 필요한 게 있나 싶어서 둘러봤어요. 경찰은 민수 씨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4월 15일 인터넷 검색 기록 고령자 급사 원인, 혈압약 과다 복용 증상, 수면제 치사량. 4월 20일 검색 기록 약물 중독 증상, 자연사로 보이는 독살 방법. 4월 25일 검색 기록 상속 절차, 부모 사망 시 재산 분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민수 씨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에 의하면 그는 4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서울 용산구의 한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처방전 없이도 수면제를 판매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불법 약국이었습니다. 경찰이 그 약국을 급습한 결과 민수 씨가 지난 한 달간 총 5차례에 걸쳐 수면제, 혈압 강화제, 혈당 상승제를 구매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민수 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민수 씨의 진짜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3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지자 어머니의 아파트와 예금을 상속받아 빚을 갚으려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 명의의 재산은 총 15억 원어치였습니다. 해운대 아파트 12억 원, 은행 예금 3억 원. 민수 씨는 어머니가 자연사하면 자신이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더욱 치밀했던 것은 그의 범행 수법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며 효자 연기를 했고 약을 대신 받아다 드리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독성 물질을 섞어 자연스러운 죽음을 연출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서서히 몸을 약하게 만들어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민수 씨의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작은 누이 미경 씨의 존재였습니다. 미경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약 얘기를 하실 때부터 이상했어요. 오빠가 혼자 약을 받아다 드린다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응급실에 가신 것도 그렇고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경 씨가 어머니께 약통을 다른 곳에 보관하라고 한 것도 혹시 누군가 바꿔치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오빠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 의심이라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경찰 수사 결과 민수 씨는 총 3주에 걸쳐 어머니를 서서히 독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미경 씨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일주일 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걸. 할머니는 경찰서에서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수갑을 찬 민수 씨를 본 할머니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니? 민수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빚에 쫓기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엄마 목숨보다? 민수 씨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6월 15일 1심 재판에서 민수 씨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계획적으로 독살을 시도한 극악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더 큰 상처는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난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작은 딸 미경 씨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살겠어요. 아이들하고 함께 살아요. 미경 씨는 오히려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경아, 너도 힘든데 어떡해. 어머니,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잖아요. 제가 오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는 미경 씨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외손자 외손녀와 함께하는 생활은 예상보다 즐거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할머니, 제가 요리 도와드릴게요. 10살, 8살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약 복용을 거부했습니다. 누가 준 약인지 안전한 약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미경아, 이 약 정말 괜찮은 거지? 매번 약을 드실 때마다 미경 씨에게 확인했습니다. 미경 씨는 인내심을 갖고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병원에서 받아온 거예요. 처방전도 여기 있고요. 미경 씨는 어머니의 모든 약물 관리를 직접 했습니다. 병원 동행, 처방전 확인, 약 보관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할머니의 78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미경 씨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살 수 있어. 그때 10살 외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나쁜 사람들한테 안 당하게요. 순진한 아이의 말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9월에 들어서자 할머니의 건강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 안정이 효과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응, 우리 미경이 덕분이야. 그런데 가끔 민수 생각이 나.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미경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오빠지만 여전히 가족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면회라도. 아니야. 아직은 마음이 정리가 안 돼. 할머니도 아들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30여 년간 키운 자식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할머니는 미경 씨에게 중요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유언장을 써놓으려고 해.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확실히 해놓고 싶어? 내가 엄마를 지켜줬으니까 모든 재산은 너한테 넘겨주고 싶어. 하지만 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되죠. 오빠도 여전히 어머니 아들이에요. 잘못했지만, 그래도 너한테 주고 싶어? 어머니, 저는 돈 때문에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빠가 반성하고 나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미경 씨의 이런 마음가짐이 할머니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민수 씨에게 편지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민수야, 엄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하지만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 감옥에서라도 건강하게 지내라. 언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편지를 보낸 후 일주일 뒤 민수 씨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니.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다만 남은 시간 동안 진정한 반성을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연말이 되자 미경 씨네 작은 집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외손자 외손녀의 학교 행사에도 참석하고 요리도 도와주며 새로운 역할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내일도 학교에 데리러 와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이 할머니의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했습니다. 새해를 앞둔 밤, 할머니는 미경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올해 정말 힘들었지만 내 덕분에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어.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 미경 씨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진짜 가족이에요. 서로 지켜주고 아껴주는 게 가족이죠.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해치려 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진정으로 저를 지켜준 가족도 있다는 걸.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의심할 건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세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